리슨, 아냐 로사. 이 영어, 이 문제가 이게 ROCHA가 로사 또는 아나호차. 이게 문제예요. 이 번역이 영어로는 아나로사지만 사실은 아나호차. 이게 포르투갈어 같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 감독 이름 자체가 우리나라 이름 그렇죠? 우리나라 한국말 이름을 어, 말할 때 그 박찬호도 박찬호 이렇게 발음되죠. 그런 거랑 비슷한 상황인 거죠. 이 영화는 2020년 바레린 국제영화제에서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오리종띠 심사위원 특별상 여기서는 아나 호차라고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아냐 로사가 영어식 표현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쓰이지만 미래의 사제상을 수상하였고 2주째 상영관이 크게 확대되면서 이게 이제 독립영화들은 별로 많이 안 들어오는데 독립영화의 10,000명은 100만 명이라는데 그건 훨씬 넘었어요. 독립예술영화로서 많은 관객 호응을 받고 있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예, 왜 이거가 호응을 받고 있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어요. 엑스부비 이성주 기자가 소개하는 글은 이 영화의 장단점을 동시에 잘 드러내요. 얼핏 켄 로치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가 떠오른다. 소통이 부재한 제도적 폭력이 인간성을 말살해가는 냉혹한 현실을 그렸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예, 영화 리스는 켄 로치 감독이 꼬집었던 그러나 여전히 몰리와 병폐만이 가득한 사회 시스템의 비인간성을 한번 들춰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소위 좌파적 경향 영화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켄 로치 감독의 영화가 떠오른다는 이와 같은 일반적인 평가는 비교되는 대상을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영화로 국제적인 호평을 받은 코보 감독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켄 로치 감독의 아래에 그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예술 영화가로서 자신의 색깔을 뚜렷하게 드러내는데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르겠다는 경고의 신호가 될 수 있어요. 사실 이 영화를 보러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볼 때까지 안 본 이유는 이 영화를 보려고 할 것인지 망설였던 이유가 있는데 그러나 여전히 볼리비아와 병폐가 가득한 사회 시스템의 비인간성을 다시 한번 들춰낸다는 구절에 잘 드러나 있어요. 켄 로치 류의 영화를 보려고 할 때 재미보다 의무가 앞서는 시적인 영화가 많았기 때문이거든요. 요새도 그런 영화들 많이 나오죠. 어려운 사회적 약자의 영화 그런 영화들을 보러 가야 한다고 강요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좀 더 보편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심리 상태를 설명하자면 남성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페미니즘의 주장을 극단적인 정치적 페미니즘에 이때 말할 때는 페미니즘은 정치적 페미니즘이에요. 정치적인 페미니즘의 주장을 할 때나 육식을 선호하는 사람으로서 서식주의 논리를 듣고 있을 때 어쩌다 보니 지배적인 집단에 속한 정체성을 가진 어쩌다 보니 지배적인 집단에 속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된 거죠. 내가 무슨 뭐 반대하는 건 아닌데 소위 타자로 정의되는 사회적 약자 그룹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대한다기보다는 만원 지하철에 비어있는 임산부 석 앞에서 억지로 버티고 서 있는 자세 그런 게 느껴져요. 우리 절대로 앉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안 앉죠. 의식적으로 좀 더 배려해야 되는 의무감이 강요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여성이나 동물뿐만 아니라 소수민족, 소수성애자나 심지어 자연 생태계 자체 등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억압되어 온 사회적 약자 그룹의 권리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예를 들자면 남성과 여성이 각 강자와 약자라는 집단의 대표로서 권력 투쟁을 하는 차원을 넘어서 조화롭게 남자와 동등한 차원에서 조화롭게 살아갈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겠죠. 이게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이런 궁극적인 목표라는 점에서 볼 때 이러한 운동의 과정이 의무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재미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살아갈 재미가 있는 거죠. 우리는 로봇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반공을 국시로하던 시절에 요새는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공산주의에 반대한다. 그 반대하다 죽은 사람의 기념비 어린애들이 뭐 나 공산당이 싫어요. 그리고 죽은 아이의 기념비도 세우고 아이의 기념비를 그리고 그걸 관람하러 일부러 집단 관람하게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그 영화가 나오면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시험과정에 일어나는 관람하게 하였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자발적으로 보러 간다기보다는 의무 이렇게 됐던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된다면 그건 지속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라는 미국의 인권운동처럼 물론 사회적 약자 그룹이 너무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을 때는 이런 의무감을 아무리 강조도 지내지 않는 거죠. 근데 아주 위급하고 긴박한 처지를 구성원 대부분이 벗어나 있다면 의무라는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넘어서서 사회적 구성원 대부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재미의 차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계속 투쟁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같이 남녀가 투쟁하고 계속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의무와 재미의 결합 상품이 바로 이런 캔노치기의 영화에도 주요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망설이던 자세를, 그래서 이게 의무만 있다면 이건 참 또, 그런 영화를 보러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자세를 극복하고, 많은 사람이 이미 자발적으로 보았다는 언론의 보도가 됐기 때문에, 아, 그런 의무감을 넘어선 뭔가 있구나라고 느껴서 보러 가게 된 거죠. 이 영화가 바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러 갔죠. 이제 이 영화의 줄거리를 이제 정리해 보려고 해요. 가난한 이민자 출신으로 런던 교회에서 삼남매를 키우며 살아가는 벨라, 엄마죠. 어느 날 청각장애를 가진 딸의 몸에 난 멍자국이 정부 당국의 오해를 부르고 벨라의 아이들은 강제 입양당할 상황에 처해요. 자신의 가난한 것, 남편의 실직, 그리고 딸의 장애에도 침묵하던 사회 시스템은 한순간에 나타나 그녀와 가족의 삶을 아프게 흔들어 놓는다. 영화 채널의 홈페이지에 나온 얘기예요. 국제영화제에 상영됐었는데 거기에 큐레이터가 요약한 거예요. 벨라는 포르투갈 출신의 극빈층 이민자로 남편과 함께 런던 교회에서 삼남매를 키우며 살고 있다. 실직과 가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어느 날 청각 장애아 딸의 학교에서 빚어진 오해로 양육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들은 범죄자처럼 억류되고 짧은 접견 기간 동안에는 모국어 사용이 금지되고 사회복지사는 아이들의 입양을 서두르죠. 리스는 한 가족이 함께하기 위해 사회 강심하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고난의 여정을 그리고 있어요. 다문화 사회에서는 종종 효율과 교율이라는 명분으로 언어와 관습의 차이를 무시한 몰리에가 빚어지죠. 왜 아이와 대화도 못하게 하냐며 항변하는 벨라의 최후 변론처럼 내가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이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해요. 이 영화가 실제 사건이라는 사실의 문제예요. 이게 상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즉, 영국 런던의 포르투갈 출신이에요. 같은 유럽 사람이죠. 포르투갈 출신 이민 가족이 겪는 비극적인 현실이죠. 그러니까 서구 복지국가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영국의 근대 제도 자체가 복지제도라는 용어의 정의 자체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비인간적인 행정 처리 과정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점도 이게 아주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복지국가 제도 자체가 엉망인 거죠. 엉망인 정도가 아니라 자기 제도 자체를 배반하고 있죠. 제도가 없느니 뭐 못한 거예요. 이게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한국의 관객으로 더 충격적인 거는 이 사람들이 아프리카 난민 출신이 아니고 EU라는 소위 선진국 국가 시스템에 속하는 포르투갈 출신이에요. 근데 제3자기 이민자 가족처럼 취급받고 있어요. 이러한 리얼리즘적인 폭로 앞에서 심리적인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위성주 기자가 다음과 철학적 논의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약간의 논리적인 비약을 거치면 영화는 한나 아렌트가 주장한 악의 평범성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끔찍한 비인류적인 행위를 자행한 주체가 상부, 나치의 명령에 순응한 평범한 이들이었다는 것을 지적한 악의 평범성.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리슨에 그려진 복지국의 인물들은 타인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어떤 노력도 없이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죠. 그들의 행위가 벨라 가족에게 어떤 여파를 미칠지는 중요하지 않죠. 이미 시스템은 작동됐고 그들은 잘리지 않기 위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타인의 생각도 사정도 알 수 없게 대화를 한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입과 귀를 연다. 소통이야말로 이해와 공감의 시작이며 가난도 질병도 아닌 소통의 부재가 사람을 불행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다. 호울 좋은 제도를 내세우며 사람들의 복지와 안녕을 말하는 사회 시스템이란 실상 하염없이 비인간적이다. 아예 필로소피컬이라는 말이 있어요. 직역하면 나는 철학적이라는 말이지만 사실은 이거는 철학적이라는 사고를 한다는 뜻보다는 너무 끔찍한 비극 앞에서 정말로 알 수 없는 삶의 난경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삶의 자체를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I'm philosophical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는 난제를 만났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어 이 소리예요. 이게 바로 위에 있는 이성주 기자의 이 기사가 바로 그걸 뜻한 그런 태도죠. 오늘 아침에 경향신문을 읽다가 거기서 안희건 사활의 책 대표의 컬럼 알고 싶지 않다를 읽었어요. 경향신문이 약간 좌파적 경향의 신문인데 그걸 봤는데 거기서 이 영화를 보고 내가 전달하려 하지만 제대로 말하기가 어려운 논리 체계를 비슷하게 말하고 있는 동지를 만난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다 읽으려고 그래요. 이 컬럼을 읽지만 다 읽겠습니다. 예전 컬럼에서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라는 말에 대해 잠깐 쓴 적이 있다.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라는 구호에 맞선 백인들의 주장인데 맥락을 보면 보편 타당을 함을 위장한 이런 말에 걸려들기 십상이다. 그죠? 흑인 생명도 중요해, 모든 생명도 중요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예로 이퀄리즘이 있다. 성평등을 뜻하는 이 말이 페미니즘에 대한 반발로 나왔다는 말을 모르면 모독하기 쉬운 거죠. 둘 다 동등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성 권리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고 이퀄리즘이라니 단 두 개뿐인 성에서 결국 누구의 권리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죠? 평등을 가정한 이런 주장들은 마치 우월적 지위의 대형마트가 동네 슈퍼에 대해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을 보장하라고 외치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 거죠. 평등이나 공정이란 말의 함정을 제대로 지적하려고 이전한 예를 드는 게 아니에요. 오용되고 맥락이 삭제된 언어들로 인해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우리 모두가 점차 판단력의 둔화, 사고의 미국에 빠져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나는 이들이 걱정하는 문해력의 저하는 정말로 읽고 듣는 능력이 떨어져서가 아니에요. 이런 언어들이 우리 일상에 범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해력이 저하를 탓하는 것은 많지만 사실은 문해력의 저하는 지적 능력이 저하된 결과이기도 하죠. 우선 문제는 그런 정보와 지식이 왜 과잉의 시대에 지적 능력이 쇠퇴되고 있는가라는 문제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죠. 왜 그 정보와 지식은 열기만 하면 손 안에 있는데 왜 지적 능력이 쇠퇴되는가 물어보면 몇 년 전 나는 대학에 한 학기 시간 강의를 맡았다가 학생 한 명이 교수님 왜 PPT를 안 해주세요라고 항의하는 바람에 당황했던 경험이 있는데 교육 서비스라는 말처럼 교육이 공급자와 서비스의 거래 관계가 되었음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나도 이거 지금 하는데 PPT 안 하죠. 저는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서비스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끊어야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PPT를. 그런 어떤 영상도 안 하고 그냥 읽기만 하죠. 교육 서비스란 말처럼 교육이 공급자와 소비자의 거래 관계가 되었음을 실감하는데 이 영상 내가 지금 하는 작업은 이런 교육 서비스를 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료로 그렇지만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나는 돈을 내고 상품을 구매하려는 학생 소비자의 당연한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공급자였던 것이다. 온라인 강의나 유튜브나 프레젠테이션 화면 등 몇 장으로 구매가 끝나는 지식을 다른 문제를 푸는 데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지금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라는 과정 속에서 전달하는 지식은 그런 식의 그런 전달 방식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아주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언제나 길고도 복잡해요. 자신의 지식을 스스로 생산해 보지 못한 소비자에게 지적 능력의 하향 평준화는 당연한 결과일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의 방법을 동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뒤에 나와요. 이 지적 능력의 저하에도 불구하고 문해력의 저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가치관과 태도에서 기인한 바가 더 큰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지식인이라고 지적이라고 믿는 이들이
학력과 무관하게 오히려 문해력의 난조를 드러내는 부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식인이라고 여겨지는데 문해력,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않으려는 거죠. 그래서 버블이라고 그러죠. 버블. 여기에도 함정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러한 이렇게 형성한 태도를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고민한 판단한 결과라 여겨지겠지만 사실은 미디어와 정보 기술이 가리키는데도 다른 결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만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이 지금 이 글을 읽는 나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미디어와 정보 기술이 가리키는 거는 미디어와 정보 기술의 탓이 아니고 미디어와 정보 기술이 속해 있는 근대 사회의 탓이라는 거예요. 그게 미디어와 정보 기술을 비판함으로써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미디어와 정보 기술의 탓만은 아니다. 라는 것이 더 정확한 지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보 과잉 속의 정보 결핍, 가짜뉴스 없는 반지정 지율은 기술 환경에서 유리하는 바가 큰 거예요. 근데 이때 이 말도 조금 반대한, 조금 유보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기술 환경이라는 게 확대가 빨라졌다는 건데 확대가 빨라졌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게 아니라 그 확대하는 내용이 어, 아니라는 거죠. 그 내용은 왜 아니냐면 근대 사회에 요거는 나는 좀 유보를 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근대 이데올로기에 매몰되어 있어서 새로운 8근대 사회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지적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맞아요. 이렇게 잘못된 의견이 빨리 전달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이거는 제가 포함한 겁니다. 우리는 플랫폼에서 이용자 리뷰에서 남처 여처 사이트에서 의견을 소비하고 강화한다. 서로 자기 얘기만 하는 거죠. 기술을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기술이 가리키는 대로 우리는 만들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자의 믿을 신이 사람의 말을 뜻한다는 축제적 풀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람의 말은 곧 믿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전제 때문에 말을 기능한다. 요것도 내가 반대예요. 왜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문해력의 저하는 언어의 공통 기반을 잃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사소통에 기초한 공동체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다 한 단어만 붙이면 돼요. 근대라는 단어가 붙이면 돼요. 음. 서로의 말을 알아주지 못하는 사회는 더 이상 공동체로 존속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문해력의 전환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일 뿐인 거죠. 흩어진 언어가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현실이 언어의 분열로 나타난 거예요.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러니까 공동체 현실이 어떻게 됐는지가 알면 새로운 프레임, 새로운 틀을 찾는다면 언어의 분열은 금방 해소되겠죠. 궁극적으로는. 신자유주의가 각자 도생의 논리. 이게 이제 근대사회의 논리죠. 근대사회의 가장 극단적인 논리가 오래전 물든 결과 서로에 대한 서로의 불신과 혐오가 많이 하게 되었고, 그죠? 선정주의 언론과 정치가 그것을 부채질하여 이익을 챙기는 상황이죠. 그래서 화를 내고 있는 논리. 정치가들도 그래요. 지금 현재 대선 후보자들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좀 우려스럽죠. 화를 내고 있는, 그래서 괜히 화를 내게만 만들죠. 왜 우리를 화를 내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을 화를 내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 정치가가 지금 대통령이 되려는 것 같아요.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에요. 우리는 모두 이러한 현실이 만드는 결과가 아닐 것인 것입니다. 국민을 편안하기 위한 정치가들이 아니라 국민을 화를 내게 하는 정치가들이 이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근대사회 깊이 절망하여 지식인 집단이라도 알고 싶지 않다라는 무지를 자처하는 혁명적 전환. 그러니까 근대사회 깊이 절망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인 집단도 알고 싶지 않다. 이렇게 무지를 자처하는 거죠. 그게 문해력의 저하가 이루어진 거죠. 알고 싶다라는 마음가짐을 불러일으키는 이 영화는 알고 싶다는 마음가짐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아주 귀중한 성취라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알고 싶어 하느냐만 이제 읽어보면 되겠죠.
주인공 벨라와 남편 조타가 첫째 아들 디에고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루, 그리고 갓난아기인 막내와 함께 있는 모습 속에서는 어쩐지 가족의 단란함과 평화로움보다는 삶의 무거움과 고단함이 먼저 느껴지는 듯해요. 왜냐하면 근대사회에서 이게 살아가기 힘드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포르투갈에 나는 살기 힘들고 런던에 와서도 선진국인데 런던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이 그렇죠. 우리 대부분이 해체 위기 상황에 직면하지 않는 한 마찬가지인데 이면에 있는 가족, 애를 절실하게 자각하기보다는 매일 겪는 삶의 무게에 찌들려 있게 마련이죠. 내가 처음부터 좋아했던 남매 듀엣 있는데 악동 뮤지션이라는 듀엣인데 현실 남매라고 그런다고요. 표현이 마음에 들어요. 이걸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오빠가 군에 입대하고 또 동생이 엄혹한 현실을 혼자 대처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오빠와 동생의 애틋한 감정의 표현이 뚜렷하게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런 애틋함이 오빠가 군대 대해서 같이 지내니까 또 표현해서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 남매라는 표현은 아주 되게 좋게 생각하는데 느닷없이 이런 악동 뮤지션이라는 그 남녀 듀엣을 예를 든 이유는 벨라와 조타 부부의 가족 생활도 사실은 강제 입양이라는 아동 복지국의 비극적인 개입이 현실하기 전까지 가족애가 뚜렷하게 발현되어 있지 않은 거죠. 표현되지 않죠. 더 중요한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아동 복지국의 복지 정책의 시행 기준이 가족의 이상적인 발현이라는 잣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너는 키울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런 부모가 아니다. 라는 평가를 할 때 가족의 이상적인 발현이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이런 잣대를 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상적인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자식을 양육하여야 하며 일상생활을 안전하게 영위하기 위한 보청기도 갖지 못하고 있는 농아 아이의 등에서 발견된 먹자국. 그러니까 이성적인 영역 기준에 미치지 못하죠. 확실한 결핍사유가 되는 거죠. 유치원 교사가 보고하고 그런 정부 조직체의 일환에서 발견된다면 근대 핵가족을 기반으로 하는 근대국가 개입하여야 한다. 논리가. 그래서 개입을 하죠. 이 영화의 온갖 혼란성의 바탕인 거죠. 현실이죠. 현실이기도 하죠. 이건 진짜로. 이러한 이상적인 이론체계와 현실세계에 말도 안 되는 괴리 현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동복지국의 말단 소수민족 출신, 아마도 통역을 위해서 동원된 포르투갈 출신 말단 직원이겠죠. 자신의 직장 생활을 위험에 처하게 하면서도 벨라와 조타 부부가 처하게 될 비극적 사태를 비밀리에 알려주게 만들어요. 벨라 조타는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정부가 저질고 상상도 못하고 있는데 알려주죠. 이 영화는 선진국 영국의 런던에 정착하려는 가난한 포르투갈 이민자 가족의 12살 된 딸과 농아인 유치원생 딸과 심한 병을 앓고 있는 12살 아들 등 3남매를 사회복지국의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빼앗기고 그리고 근대 행정관료 체제의 감옥에 gat혀버린 정근대적인 에토스를 가진 부부의 투쟁사이면서 자기 계명의 과정에 싸우면서 깨닫죠. 배우는 게 있어요. 변해요. 이런 류의 영화의 가장 큰 약점은 해피엔딩이나 비극 등 어느 쪽으로 결론이 도출되든지 간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간에 하나의 비극적인 사례의 결과일 뿐이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슬프거나 기쁘니 나와도 하나의 사례 그리고 기존 체제의 대안을 제시하거나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의 시작에도 이르지 못하는 그러니까 센티멘탈하게 참 안 됐다 슬프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그런 비극이 어떤 대안이라든가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내는 시작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양산되는 TV 멜로드라마 같은 거죠.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는 시청자의 센티멘탈한 감정의 소모. 바로 이것 때문에 이게 똑같은 그런 영화일 거라고 여겨서 영화 관람을 가려는 거를 꺼려 하고 망설이고 있었어요. 불가할 때문에 위험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를 설명하는 이 영화를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도 이 영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거죠. 이건 헛수고죠. 이런 헛수고의 위험성은 이게 헛수고인데 이런 헛수고의 위험성은 소위 좌파 사회적 소수 집단 약자 집단을 위한 투쟁을 목표로 하는 좌파 정치 세력의 전통적인 약점이었어요. 마음은 좋죠. 의도는 좋고. 이러한 약점이 현재 정권의 약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나는
이쪽 사람들한테 공감을 참 많이 하긴 하지만 약점인 건 틀림없이 약점이에요. 필자가 1970년대 초 극렬한 학생운동의 한복판에서 거기 우연히 같이 끼어 있었는데 감옥에 가지 않고 정상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게 했어요. 그 당시 좌파 친구들에게 낭만주의 시인 셸리의 서풍에게 쓰듯이 오드 더 웨스트 윈드의 마지막 행 겨울이 오면 봄은 멀지 않으리 이 유명한 구절이죠. If winter comes, can spring be far behind. 이게 바로 운동하는 사람들, 소위 이 저항 운동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표적인 말하자면 성경 구절, 교과죠. 뭐라 그럴까? 아주 시작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죠? 가장 중요한 말이죠. 소위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데 소위 새벽이 온다면 만약 그렇게 봄이 온다면 거리에 나가 폭력 투쟁, 과격한 투쟁, 폭력 투쟁은 아니었지만 거의 과격한 투쟁이었죠. 폭력 투쟁은 거의 폭력 투쟁도 감안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투쟁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돌아갈 거라면 그런 아침에 세라라 건설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세라라 건설은 그 당시에 투쟁하던 그 박정희 대통령이 조국 근대화를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네 의견에 반대한다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용어를 썼기 때문에. 그게 더 적절한, 도서관에서 준비하는 게 더 적절한 국가 발전의 전략이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반대하는 박정희 정권의 구호를 말하고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좌파 친구들이 거의 없어져 버려갖고, 데모를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무관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잡아들이는 형사들이 4학년 내내 나를 꼬투리를 잡으려고 잠복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잡히지가 않았어요. 아무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쫓겨난 거죠. 그런 그 친구 관계에서. 4.19 혁명처럼 근데 4.19 정권처럼, 혁명처럼 정권의 붕괴를 초래했던 68 학생혁명이 있었어요. 프랑스의 68 학생혁명이 주도했던 세력이, 이게 프랑스죠. 4.19 혁명처럼, 그러니까 이 세력이 4.19 혁명처럼 학생들의 희생으로 일으키는 기존 정권의 붕괴가 사실은 더 나쁜 정권의 등장으로 이어졌죠. 4.19 혁명이 결국은 그 5.16을 일으켰고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이 전두환 노태우의 군사정권이 이어졌잖아요. 현실 정치의 이 현실을 깨달은 뒤에 참여의 정신을 버리지 않고 도서관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미셸 푸코나 자크 데리다 등 탈근대 시대의 대표 철학자가 되었다는 사실, 이걸 나중에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몰랐죠. 그 당시에는 모르고 나중에 알게 됐어요. 비슷한 시기였는데 데리다가 이 책을 쓰기 시작한 게 1968년도니까 우리보다 그렇게 빨리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우리가 후진국이어서. 젊은 시절에 패기 어린 노력의 길을 비겁하게 포기했다는 자책감이 있었는데 그걸 조금 벗어날 수 있게 됐었어요. 내가 포기한 건 아니고 포기 당한 거지만 이 영화 한 편을 두고 이토록 거대한 담론을 동원하는 이유는 공부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리하여 새로운 탈근대 시대를 구체적으로 구축해낼 수 없는 구축해내는 담론의 체계를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지 못하는 사회 약자 그룹에 대한 센치멘탈한 감정은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논리의 힘이 약하고 그런 거는 그런 영화들의 특징은 스토리라인의 긴박감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러한 류의 영화가 목표로 했던 사회적 영향력을 크게 축소시켜 버려요. 용두사미가 돼버리는 거죠. 이 영화는 꼭 필요한 두 가지 차원에서 이러한 류의 영화의 약점을 훌륭하게 극복해내고 있어요. 하나는 근대 국가 제도의 회복 불가능한 몰락의 미래를 확실하게 각인시켰다는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근대 국가 제도를 대체할 대안적인 탈근대 공동체의 형성 과정을 관객의 눈앞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으로 제시하여 주고 있다는 점인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이유로 베니스 영화제에서 상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 영화는 체제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해체되어 버린 근대 사회의 현실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보여줘요. 아동복지국의 직원들이 진실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뚜렷하게 잘못된 결정을 번복하지 못할 만큼 법원을 비롯한 거의 모든 근대국의 행정 시스템이 붕괴되어 있어요. 주인공 벨라가 법정에서 그 마지막 장면이 인상적인데 법률 전문가들을 압도할 정도로 그들의 언어인 영어로 변론하는 장면은
근대 국가의 무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특히 벨라가 My kids are not for sale. 내 아이들은 판매형이 아니에요라는 변호사의 조력을 거부한 벨라의 최종 진술의 결론은 아동보호국의 강제 입양이라는 조치가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사실인데 입양 매매의 거래 수단으로 변질되어 있다는 걸 뚜렷하게 고발해요. 그러니까 아동보호국이 애들을 같이 데려가는 이유는 애들을 보호가 아니라 애들을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였어요. 노아의 둘째 딸이 입양이 안 돼요. 강제 입양이 안 되는 이유는 그 이유는 입양된 아이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노린 세력을 보호하는 정부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입양하려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입양하면 정부가 주는 돈, 그 돈이 돈 때문에 애를 입양하는 거죠. 그거를 보호하는 게 정부 기관이고 그런 아동 보호구의 처참한 현실이 농아인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입양이 안 된다는 사실에 드러나요. 아동보호국이야말로 아동을 보호하는 데 전혀 관심이 없으며 자신의 조직 보호를 위해서 아동의 착취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보다 더 망가져 버릴 수는 없죠. 볼까 말까 망설이던 이 영화를 보고 난 뒤에 이 교수의 영화 읽기 23으로 자세히 읽기를 감행하는 진짜 이유는 농아인 둘째 딸을 법적 투쟁 끝에 공식적으로 되찾은 벨라가 둘째 딸에게 돌을 찾죠. 막내딸은 강제 입양되어 찾을 길이 없게 된 막내딸은 못 찾아요. 실제로 못 찾았나 봐요. 우리는 졌어. 이겨도 진 거야라고 말하는 장면 때문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영화의 놀라운 강점은 레지스탕스를 방불케 하는 민간 조직의 활동에 대한 현재 묘사예요. 이 영화가 실제 사실에 정말로 바탕을 두고 있다면 그건 진짜 놀랍죠. 이건 아주 놀라운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레지스탕스라는 단어를 내가 썼는데 레지스탕스는 나치 점령 당시에 프랑스의 비시 괴뢰 정권에 대항하는 드골 망명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소수주 입장에 실행하던 테러리즘 작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누가 뭐 나치 정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 영화가 재현하는 현실의 세계는 영국의 런던이에요. 의회 민주주의가 시작된 영국의 런던의 한복판에서 영국 정부의 정책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비밀 민간 조직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탈출 의지에 가진 12사람들은 강제 입양된 처지에서 도망칠 수 있었어요. 큰아들이 도망가는 모습에서 70, 80년대 한국에서 학생운동을 하다가 지명수배를 받고 도망치는 장면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레지스탕스를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테러리즘은 소위 소외된 제3세계 소수민족 집단의 강력한 정치적 발언을 위하여 선진국의 평화로운 일상생활에 파괴적으로 난입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용어죠. 그런데 이 영화는 국가 제도에 대하여 정면으로 도전해야만 하는 행위의 의의를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러리즘을 더럽다고 무작정 배척해버려야 할 게 아니라 테러리즘을 어떻게 수용해야 할지 진지하게 논의해야 될 상황이 온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근데 테러리즘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이렇게 테러리즘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게 보이는 이 불법 이민자를 어, 불법적으로 지원하는 런던의 민간 그룹의 행위가 테러리즘이 아닌 이유는 기존의 테러리즘이 더러운 테러리즘이 외파 즉 외부의 공동체 외부에서 난입하는 테러리즘 파괴 행위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뚜렷이 구별되는 이분법의 기반을 두고는 적과 아군의 전쟁 상태와 같은 대립구도의 기반을 두고 있었으니까 기존의 테러리즘의 행위는 근대적 자아의 사회 제도를 답습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러니까 그 더러운 용어로 여겨졌던 기존의 테러리즘은 근대 사회의 대안을 구축하려는 탈근대적인 모색의 행위라기보다는 근대적 세력 간의 정치적인 세력 다툼에 있어서 휴머니즘의 정신조차 포기한 즉 인간이기를 포기한 폭력행위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동복지국 등 근대 정부 조직 기관이 테러리즘에 정의하고 싶어 할지도 모를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비밀스러운 민간 그룹이 행하는 행위는 휴머니즘의 정신, 즉 인간의 인간다움을 지키려는 숭고한 행위, 그 숭고한 정신에서 비롯돼요. 그들 행위는 숭고하며 그로 인해 독립영화치고는 아주 많은 관객이 관람하게 하는 이 영화를 보는 감동이 솟아납니다. 이 비밀 민간 조직의 행위가 테러리즘이 아닌 이유는 더 나아가서 탈근대 시대를 예비하는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으로 보이는 이유는 외파가 아니라 내파의 전략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프랑스 혁명 이후 근대 사회의 시대 변화 전략은 전근대적인 조직 체계의 파괴와 단절, 즉 적에 대한 전쟁과 같은 이분법적인 대립구도에 기반을 둔 외부적인 폭파와 파괴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 민간 조직은 근대 내부에서 근대 조직 국가 조직을 해체하려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새로운 탈근대 시대를 구축하는 틀의 기본적인 방법은 내파일 거예요. 이토록 유효한 전략을 아냐 로사는 초보 감독이지만 충분히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이러한 전략이 이 영화를 비롯한 새로운 문화 세력이 새로운 방법론이 될 것 같아요. 이 새로운 방법론을 만들어냈으니까 그러니까 베니스 국가영화제는 아냐 로사를 크게 격려했을 것이며 이러한 격려 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마음으로서 이 글을 썼어요.